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학 강사 김정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드디어 9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아마 들 거야. 그치? 네. 시험을 잘 봐서 기분이 좋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시험이 좀 아쉽게 나와가지고 좀 속상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선생님이 모든 우리 수험생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고생했어. 맞아. 수능 보기 전에 보는 마지막 평가원 시험. 재학생, 졸업생들이 함께 보는 그런 시험이다. 이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수시를 상담할 때 최저가 블라블라, 논술이 블라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우리가 하게 될 거잖아. 시험 자체가 주는 중압감도 너무 큰데 또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며칠 전에 결정이 됐잖아. 시험을 보는 게.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중압감 속에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본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야.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오래 가르쳤지만 유례 없이 힘든 수험생들에게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것 같아. 입시는 항상 끝발이거든. 지금도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물론 어느 대학을 가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어느 대학을 가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의 인생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거야. 어떤 딱 정해진 목표치를 향해서 정말 하루하루 나의 최선을 다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어떤 생각의 깊이 그리고 태도의 깊이, 노력의 깊이가 달라지거든. 우리 아이들한테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일단 제일 처음에 시험이 이랬다, 어떻게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미 나온 시험이고 다시 안 나올 시험인데 더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이 이랬다가 아니라 이번 시험이 이랬으니까 결국 우리의 수능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우는 것이 좋겠다 라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주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라는 방향성인 것 같아. 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시험 이야기 우선 총평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할 내용은 오늘 출제 경향 및 난이도 그리고 문항별로 심층 해설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살펴보고 난 뒤에 문항별 심층 해설을 하기 전에 꼭 파트 2는 자기가 먼저 오답 정리를 해보고 강의를 들어야 되더라. 어차피 이 질문 다시 나오지 않잖아. 선생님이 엄청 친절하게 엄청 하나하나 막 다 설명해 주면 뭐해. 어차피 다시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너가 가져갔으면 좋겠는 건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방향성을 잡는 거라고 했잖아.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파트 1까지 지금부터 진행할 파트 1까지 듣고 파트 2부터는 꼭 오답 정리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어땠어 얘들아? 선생님이 기억하는 게 지금 오늘은 모평 다음 날이거든. 어저께는 선생님이 라이브로 해설 강의를 진행해서 라이브를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 이제 시험을 보는데 2시쯤 기사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언론에서. 아, 이번 시험 쉬웠다. 평이했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 조교 언니를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막 맞아요? 쉬웠다는데? 그래서 내가 말했어. 기자들이 안 풀어봐서 그래. 실제 체감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등급컷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확정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투스에 올라와 있는 예상 등급컷을 기준으로 말해주면 1컷이 89, 2컷 83, 3컷 76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등급컷을 제일 보기 좋은 건 항상 비교 집단인 것 같아. 어땠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 속에서 이 성적을 봐야 되겠죠. 네, 이번 6평 1컷이 91점이었어. 네, 그거보다 더 낮다.
맞죠? 네. 그리고 작년 수능의 일것 역시 91점이었어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험이 좀 다소 까다로운 편이었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언론에서 보통 보도하는 평이했다라는 시험에 국어 일것은 94점 정도거든. 뭐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막 절망해가지고 저만 못 본 건가요? 이렇게 뭐 등급것이 나오지도 않는 시험이 평이했다니요. 네, 안 풀어보고 기사 써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5문제를 쪼로로로로 뽑아봤어요. 이런 오답률은 선생님이 1번부터 45번까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 자료실에 있는 부분 활용해서 오답 정리할 때 쓰시면 훨씬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답률 베스트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 오답률 베스트가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아이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다는 뜻이지. 잘 봐. 오답률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50%죠. 둘 중에 한 명만 맞았다는 이야기야. 얘들아,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남들이 맞는 건 원래 맞는 거야. 남들이 틀리는 걸 맞아야 내가 남들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겠지. 이게 바로 그 남들이 틀리는 문제. 결국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 오답률 베스트에서 틀린 문제가 3-4문제가 넘어. 그렇단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맞아야 나의 성적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네, 이런 연습들은 선생님이랑 파이랑 강의 때 계속 같이 할 거야.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통해서 이거 왜 골랐지? 근데 왜 아니지? 우리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지? 평가는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오답은 무엇이 있지? 라는 훈련과 연습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기대하고 있는 선생님 파이랑 강의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죠. 6평 때부터 해설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게 왜 재밌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짠! 수능이랑 비교해 볼까? 비문학, 비문학, 문법, 비문학, 비문학. 자, 그럼 다시 6평 띄워줄게. 짠! 문학, 문법, 비문학, 비문학, 비문학.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쌤이 아까 다소 까다로운 편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소 까다로운 편인 시험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문학이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네. 선생님 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가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선생님 페이지에 보면 선생님 나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 나같지 않은 사람이 뒤로 탁 들어보면서 한마디. 문학 어렵게 출제될 것. 봐. 문학이 어렵게 출제될 것. 근데 내가 왜 문학이 어렵게 출제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 입시는 얘들아 흐름이야. 항상 우리 아이들은 내 6월, 내 9월, 내 수능을 보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흐름적인 관점,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입시를 바라보잖아. 내년에 수능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내년에 수능이 바뀌면 내년에 이렇게 바뀔 거야 라는 걸 그 전년도에 예비 시행을 치러 원래는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시행을 치르는데 올해는 예비 시행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비 시행 집 아예 책을 출간했어. 그 책을 5월 30일 날 책을 출간했고요. 그 예비 시행 집에 따르면 문제 뒤에 이제 막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거 보여주면서 맨 뒤에 이제 문제, 샘플 문제들을 붙여놨는데 문항별로 쭉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거기에 보면 탁 느껴지는 게 있어. 문학 개 어려운데. 쌤 현강애들 이미 풀렸거든. 내 현강애들 풀렸는데 현강애들이 막 얼굴이 흘러내리면서 선생님 재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문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 그리고 그 예비 시행집에 있는 굉장히 재밌는 게 비문학 가나지문이었죠. 놀랍게도 맞아요. 우리의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비문학 가나지문은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지문이 아니라 예비 시행집에서 이미 예고가 됐었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예비 시행집에서 보여지는 그 패턴 중에 또 하나인 문학의 난이도가 높아진 게 이번 우리 9월 모의평가에 드러났던 거죠. 이런 흐름은 우리의 수능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만약에 자기가 이번에 문학 문제를 풀 때 EBS에서 본 작품이긴 해. 근데 막상 내가 문제를 풀 때 거걱거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문학을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례 없이 선생님 원래 MJ 매점 그 매점 워크북 시리즈가
자습용 교재야. 매일 그냥 점검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게 선생님이 해설지를 엄청 열심히 잘 만들어 놨단 말이지. 근데 매점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선생님이 수업을 한 교재가 MJ 매점 문학책이에요. 한 끗 더 문학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미 5월 달부터 이렇게 될 걸 예견하고 준비를 해놨었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자기가 문학에서 만약에 놓친 게 많다 싶은 친구들은 매점 문학, 그 강의 제목은 한 끗 더 문학이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역별로 한번 쪼로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너 나한테 와서 혼나야지. 원래 말투 알지? 야, 일로 와서 앉아봐. 야, 이렇게 혼냈겠지. 야, 화작은 1번에 10번 정답률 n분의 1 하면 93%야. 눈깔 해태되지 않는 이상은 틀릴 리가 없었던 문제. 특이할 점은 자료 활용이 2번에서 5번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되게 좀 재미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5번 문제를 살펴보면 그 자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얘들아, 동영상이라고 나와 있어. 네, 동영상 자료? 왜냐면 내년에 수능이 바뀔 때에 언어와 매체 파트가 나오는데 예비시행집에서 낸 매체가 딱 그 문제, 5번 문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샘플링으로 조금씩 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또 조금 유의미한 거, 이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잘 안 보이지만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은 4번에서 7번 화작이 쉬웠죠. 어렵지 않았을 거야.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쉬웠어. 에서 끝나면 안 돼. 쉬웠어. 근데 왜 쉬웠지? 어려웠어. 왜 어려웠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왜 쉬웠냐면 4번에서 7번 세트는 항상 토의, 토론, 협상 이런 게 나와. 토의, 토론, 협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등장인물이 3명 이상은 나와야 돼. 사회자 그리고 입장 2개. 근데 심지어 이 입장 하나에 학생 1, 2, 3, 학생 4, 5, 6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계속 인지하고 글을 읽어야 하는데 인터뷰는 몇 명만 필요해? 2명.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사람. 그지? 그래서 2인 말하기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난이도는 평이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수능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따라서 이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발췌독하면 안 돼. 반드시 비문학, 훨씬 쉬운 정보량이 적은 비문학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문학처럼 독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평균 정답률 확 떨어진 거 보여? 30%가 훅 내려갔지. 93%였는데. 특이점은 언어와 매체로 출제된 첫 해였고요.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특히 이건 선생님이 좀 이따가 문항별 상세 해설 강의를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15번 문제 고전 문법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반타작도 안 돼. 진짜 애들 많이 틀렸지, 그치? 이렇게 많이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야. 방점이라는 개념은 방점을 소리의 높낮이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선지에는 소리의 강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이 내 머릿속에 탕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자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잠깐 이건 그냥 스루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 수능 출제진이 2019학년도를 기점으로 바뀌었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진들에서 서울대학교 국교과 교수진들로 바뀌었단 말이야. 내가 국어 교육과잖아. 국어 교육과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어디냐면 문법. 그니까 문법이 이렇게 나온 거야.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료 해석 능력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필수한 문법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로 물어보는 문제 패턴. 11번 문제도 그랬고요. 14번, 15번 이 세 문제는 전부 다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만약에 문법 5문제 중에서 문제를 한 2-3문제 놓쳤어. 그런 친구들은 꼭 문법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참고로 문법 개념은 일주일이면 됩니다. 국어의 전 영역 중에 가장 성적을 올리기가 쉬운 챕터가 문법, 언어와 매체 파트예요. 그래서 이 챕터는 선생님 올인원 문법에서 쭉 정리하니까 두려울 필요 없어. 왜 안 되면 추석 때 그때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문법 개념으로 싹 정리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3번째 비문학.
비문학의 난이도는 중상이었어요. 정답률은 70% 이하의 문항이 15문제 중에 총 9문제나 됐다는 이야기. 엄청 많이 틀렸다는 이야기겠죠. 네. 글자 수는 이제 더 이상 길지 않아요. 내가 강의 때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니 얘들아? 선생님 강의 때도 비문학의 길이를 쫙 길게 해서 정보량의 압박으로 너를 막 이렇게 하는 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미 2019에 비해서 2020 수능도 글자 수가 한 700자, 800자 정도 줄어든 상태였어. 근데 거기서 더 줄어들었지, 그치?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글자 수의 압박으로 막 못 읽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시험을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 특이점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가나 지문, 이건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신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의 파일 안에는 예비 시행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미 예비시행처럼 나올 줄 알았단 말이야. 파일 한 책이 그저께 입고됐죠. 모평 하루 전날. 네. 모평 하루 전날 입고가 됐고요. 네. 그 파일 한 책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9월에도 역시 넌 신유형들 그리고 예비시행지에서 낸 문제 스타일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너나 선생님이랑 파일한테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또 혼자 보는 거랑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게 되게 다르잖아. 네, 그럴게요. 그리고 비문학 지문이 병렬식 구성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구현됐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어렵게 풀었던 지문들이 법 지문이 지문의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건 아닌데 글을 읽는 게 좀 까탈스럽지 않았어? 그거 문제를 풀 때도 이거 약간 반복이지 않았어? 뭐 때문이었냐면 개념들끼리의 비교, 개념들끼리의 분석이 굉장히 필수적이었던 지문이었어. 특히 이 가나 지문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수학으로 바꾸면 계산식 되게 더러운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지문이 진짜 그지 같은 게 이론도 많이 나와. 이론도 막 한 몇 개였었지? 지금 세봤는데 이론도 7개, 가에서 7개의 이론, 나에서 3개의 이론. 그러니까 가나 합치면 총 10개의 이론이 나온 거죠. 까땜. 그리고 가에는 5명의 사람, 나에는 3명의 사람. 그러니까 합치면 가나 지문을 합치면 10개의 이론에 8명의 사람이 나온 거야. 18개를 구별해야 돼. 얼마나 그지 같은 일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또 이 18개를 구별하는 문제를 낸다? 얘가 얘한테 하는 말, 얘가 얘한테 하는 말, 얘가 얘한테 하는 말, 얘가 얘한테 하는 말, 얘가 얘한테 하는 말. 얼마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되게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패턴. 원래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야. 입장이 맥스 3개야. 지문에서 2개. A는 이렇게 얘기했어. 하지만 B는 이렇게 얘기했어. 하지만 거기 다시 A는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는 논조를 가지는 상태에서 보기 박스로 한 명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맥스 3명인데 세상에 마상에 18개를 구별하라니 도른 거 아니니? 6평에 비해서 난도가 훨씬 올라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개념들끼리의 비교 분석이 핵심인 글구조였고요. 특히 29번 문제도 기억나니? 29번 문제 같은 경우가 뭐였었냐면 조례랑 행정규칙이랑 위임명령 구별하는 거. 그지? 이 3개의 개념 계속 구별해야 되는데 그 3개가 또 항목들이 되게 나뉘잖아. 그런 것들을 막 구별해야 되는 패턴. 또 37번 같은 경우에도 막 지질인지 캡시든지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또 방역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손이 많이 가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주의할 점은 잘못된 청킥.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묶어 읽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 묶어 읽는 과정에서 잘못 묶어 읽는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그건 쌤이랑 잠시 후에 문항별 해설 강의를 할 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학은 말해 뭐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어? 네,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막 수강욱이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래도 고마워 얘들아. 선생님 또 해설 강의 찍어야 되는데 오래 찍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또 힘내려고 또 수강욱이 또 들어 읽었지? 하면서 언니들한테 누구 잘 봤대. 야, 얘 되게 많이 올랐대. 4에서 1로 올랐대. 3에서 1로 올랐대. 얘 5에서 1로
자기가 이런 글을 쓰는 주인공이 될지 몰랐대. 말하면서 언니들이 그만하란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거든. 진짜 너무 좋았어. 다 너 잘한 거지. 그럼 더 잘한 거야. 애들 그 얘기 너무 많이 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찍어준 거,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다 나왔는지 너무 놀랐대. 문제를 풀면서도 선생님이 이 구절 오독하였고 되게 주의해야 되는 평가원이 이런 거 되게 오독하게 된다고 했는데 와 진짜 이렇게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든대. 근데 이 말의 전제는 뭐야? 내가 말했지만 네가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너가 얘 복습을 잘했으니까 잘 본 거야. 잘했어 얘들아. 같이 가보면 선생님 뭐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나왔지.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4개 연계, 비연계 2개였어요. 네, 여기에서 이기영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장면이 출제가 됐지만 머릿속에 등장인물만 빡 박혀있으면 굉장히 쉬웠어. 안승학, 나쁜 마름. 그리고 그 대칭점에 있는 희준. 쌤이 고향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블라블라하고 블라블라에서 올해 유난히 신경향파 소설들이 많다. 그리고 내가 출제자라면 이 작품을 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강의 때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는 친구들 되게 많죠. 맞아요. 그래서 줄거리 뭐 너무 기억나서 굉장히 쉽게 풀었다라는 친구도 너무 많았고요. 심청전 같은 경우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겠지만 9월 모의평가는 심청전으로 나왔고요. 수특에는 심청가로 나와 있었어요. 네, 약간 소소한 어떤 갈래 변형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하지만 뭐 장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장면이어서 이거는 선생님이 라이브 강의 때도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뤘던 내용이잖아. 많은 건 뭐 말할 필요조차 없지, 그치? 이거 뭐 그대로 수록됐고 선생님이 오독할 거 주의해야 된다, 내가 출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뭐 중요한 작품이라고 5조 5억 번 이야기했고 라이브 때도 했고 뭐 토할 만큼 많이 했잖아. 그래서 뭐 이건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아요. 사령도 저희 라이브 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지금 봐봐. 4개 중에 3개를 내가 라이브 때 했어. 찍어주는 그 찍기 특강에서. 나도 나한테 놀라.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진짜 잘 찍으시네요. 사실 뭐 찍었다는 표현을 썼지만 선생님이 찍는 게 그냥 찍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갑자기 이때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 계시를 받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내가 출제하면 이런 거 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분석이지. 입시는 흐름. 어떤 평가원이 좋아하는 코드들이 있어. 오독할 만한 작품, 그리고 또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 그리고 또 약간 뭐 정권과 편권의 구미에 맞는 작품,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걸 너희보다 좀 더 잘 분석할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었던 것 같아요. 70% 이하의 문항이 3문제나 있어서 막상 최상위권 친구들은 문학이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 네. 그리고 특이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오답률 베스트 1위가 문학이라는 거. 문학. 어렵게 출제될 것. 이라는 게 그대로 저도 깜짝 놀랐죠. 네. EBS 연계 비율이 높았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 같아. 사실 내년에 어떻게 수능이 바뀌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계율이 50%로 떨어져. 그래서 6평에는 문학작품 6개 중에 딱 3개만 연계됐거든. 50%로 그대로. 근데 선생님이 강의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마 우리의 9월과 수능에는 다시 더 연계되고 더 연계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학습이 일반적인 상황처럼 늘 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 그럼 당연히 출제진들도 압박감이 되게 심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모든 아이들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한 EBS에서 연계를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연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연계의 비율은 당연히 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8에서 42번 그 비문학 만흥이랑 같이 나왔던 비문학 지문 기억나지? 짧은 비문학 지문. 이 지문이 신유형이다 라고 느껴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니은 안 돼요. 왜? 이건 이미 2017학년도, 2018학년도에 나왔던 패턴이야. 나왔던 패턴인데 너가 그 전에 기출을 안 봤으니까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 뿐인 거지. 네. 그리고 이건 예비 시행집에도 나와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강 수업 진행할 때 이 블라블라하고 블라블라해서 이 유형은 아마 다시 나올 것이다. 왜? 예비 시행집에 나와 있고 원래 나왔던 유형인데 몇 년 안 나왔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어 라는 유형이 38에서 42로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계속 EBS 공부를 하실 때에는 따라서 지문 내에 유기적인 독해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도 독해에 낼 수 있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잠시 후에 문항별 해석들을 쭉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 화작은 평이했어요. 두 번째, 하지만 문법은 까다로운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문법을 개념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개념이 머릿속에 탕 안 박혀 있는 친구들은 올인원 문법을 통해서 문법 개념을 꼭 반드시 잡아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추석 기간, 그 기간 동안 쫘라라 충분히 몰아들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올인원 문법에서는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를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훨씬 잘 인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지문의 압박으로 너희들을 평가하는 시험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문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쳐내는 훈련, 연습들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 이게 필요한 친구들은 논구독 강의. 선생님 저는 비문학 진짜 솔직히 아까 선생님이 70% 이하의 문항이 9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틀린 친구예요. 라는 친구들은 논리적 구조 독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문학은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글을 읽어내는 연습, 그리고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는 연습이 함께 병행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한 두세 문제 딱 놓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한 끝 강의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EBS 문학. 문학은 뭐 정말 말해 뭐 하겠어요. EBS 문학 작품 훨씬 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시간을 딱 줄여서 어디서 써야 되겠어? 비문학. 이건 우리가 EBS 연계가 70%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멘트잖아. 그치?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내 수능이라는 사실. 얘들아, 선생님도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어제 모평이었잖아. 선생님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일했어. 내 시험이 아니잖아. 쌤 수능 아닌데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럼 네 수능이면 넌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내 인생 걸고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 무언가에 나의 최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너무 다르거든요. 네, 저도 여러분의 그 길에 함께 할게요. 네, 우리 아이들 반드시 1번부터 45번까지 헷갈렸던 선지, 킵하고 넘어갔던 선지들까지 다 훑어봐. 수능 때까지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는 그 어떤 자료보다 너가 시험을 본 네 구평 시험지예요. 시험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내가 왜 그 시간 속에 여기다가 밑줄을 쳤지? 내가 왜 이 선지를 넘어가지 못했지? 내가 왜 이 선지에 이런 흔적을 남겼지? 자신의 사고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쳐다보세요. 과외 학생 시험지를 뜯어본다 라고 생각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잘 분석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잠시 후에 해설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